사샤의 오디오북. 낙원의 뜰. 옛날 어느 곳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책 속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거나 글로 읽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왕자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의 일이든 훤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책에도 낙원의 뜰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왕자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는데 말이죠. 왕자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에 할머니한테 낙원의 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낙원의 뜰에 핀 꽃은 꿀맛 나는 과자이며 암술과 수술에는 최고급 포도주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어떤 꽃에는 역사가, 또 어떤 꽃에는 질이나 구구단이 적혀 있다고도 했죠. 그래서 꽃 과자를 먹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고, 많이 먹을수록 역사나 질이나 구구단을 많이 외울 수 있다고요. 그때는 왕자도 할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사실을 배워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낙원의 뜰은 할머니 말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 이분은 왜 지혜의 나무 열매를 땄을까? 아담은 또 왜 그 열매를 먹었고, 나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랬다면 이 세상에 죄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왕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7살이 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왕자의 머릿속은 언제나 낙원의 뜰 생각으로 가득했답니다. 어느 날 왕자는 홀로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자는 혼자서 산책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어디선가 느닷없이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커다란 수문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게다가 주위가 얼마나 깜깜한지 한밤중에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왕자는 젖은 풀에 쭈루룩 미끄러지기도 하고 삐죽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가엾게도 왕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고 말았죠. 두툼한 이끼로 뒤덮인 커다란 바위를 기어나와 이끼에서 물이 절벅절벅 배어 나왔어요. 왕자는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답니다. 그때 윙윙거리는 묘한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에 환하게 불을 밝힌 커다란 동굴이 보이지 않겠어요? 동굴 한복판에는 사슴을 통째로 구울 수 있을 만한 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큼직한 뿔이 달린 숫사슴이 쇠 꼬챙이에 꿰어 윗동이 싹둑 잘려나간 전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어요. 불가에는 늙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몸집이 크고 다부져 사내처럼 보이는 그 여자는 뗄나무를 하나씩 불 속에 던져 넣고 있었죠. 늙은 여자가 왕자에게 말을 붙였어요. 좀 더 불 가까이 오시오. 젖은 풀이 마르도록. 여긴 바람이 무척 세군요.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러자 늙은 여자가 대꾸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면 훨씬 심해질 거요. 여기는 바람의 동굴이지. 우리 아들들은 사방에서 불어대는 바람이거든. 내 말 알겠소? 왕자가 물었어요. 아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참,
그렇게 멍청한 걸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소? 우리 아들들은 제멋대로 쏘다닌다오. 저 하늘의 널찍한 방에서 구름하고 공놀이를 하고 있을 거요. 늙은 여자는 이렇게 투덜대며 하늘을 가리켰죠. 왕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말투가 왜 그렇게 거칠죠? 내 주위에 있는 상냥한 여자들하고는 사뭇 다르군요. 그럴 수밖에. 그 여자들은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나처럼 아들들을 단단히 단속하려면 거칠어야지. 아들들이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나는 잘 다룰 수 있어. 저쪽 벽에 걸린 자루 4개가 보이요? 우리 아들들은 저 자루를 아주 겁냈나오. 당신이 어릴 때 거울띠에 있는 회초리를 무서워했듯이 말이요. 나는 여차하면 아들들을 납작 눌러서 자루 속에 쳐넣을 수 있어. 적당히 봐주는 일은 없지. 일단 자루 속에 집어넣으면 풀어줘도 괜찮다 싶을 때까지는 절대로 바깥을 어슬렁거리지 못하게 해. 아, 아들 하나가 돌아오는군. 그것은 북풍이었어요. 북풍은 소름이 오싹 돋는 추위와 함께 돌아왔죠. 굵직한 쌀락눈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지고 눈송이가 팔랑팔랑 흩날렸어요. 북풍은 곰 가죽으로 만든 바지와 윗옷을 입고 바다 표본 가죽으로 만든 모자로 귀까지 덮어쓰고 있었어요. 수영 끝에는 기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요. 옷깃 언저리에서는 쌀락눈이 연방 떨어졌답니다. 왕자가 북풍에게 말했어요. 곧바로 불가로 오지 않는 편이 좋겠군요. 그랬다간 얼굴과 손에 동상을 입을 테니까요. 북풍이 큰 소리로 웃어 젖혔어요. 동상이라고? 허, 나도 동상 한번 걸려봤었으면 좋겠군. 당신은 무슨 겁이 그렇게도 많아? 바람의 동굴에 무슨 일로 왔지? 그러자 늙은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내 손님이다. 어쩔 테냐?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이 자루 속에 들어가거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 이 한마디에 북풍은 주춤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꼬박 한 달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나는 북극해에 갔다 왔어요. 러시아의 바다코끼리 사냥꾼들과 함께 곰섬에 갔었죠. 배가 노르고츠를 떠났을 때 나는 배의 키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따금 눈을 떠보면 바다 제비가 내 발 언저리를 날고 있더군요. 그 녀석은 별난새라서 부산스럽게 날개를 파닥였다가도 어느새 날개를 쫙 펴고 휙 날아갔죠. 바람의 어머니가 주의를 주었어요. 이야기를 왜 빙빙 돌리는 거냐? 그러니까 곰섬에 갔다는 거지? 근사한 곳이었어요. 바닥이 접시처럼 판판해서 춤추기 딱 좋겠더라고요. 눈이 반쯤 녹아 이끼가 드러난 바닥에는 뾰족한 돌과 바다코끼리와 북극곰 뼈가 흩어져 있고 초록색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죠. 언뜻 보면 거인의 팔이나 다리 같았어요. 아무튼 도무지 볕이 들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나는 입김을 후 불어 안개를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오두막 한 채가 보였어요. 난파선의 널빤지 조각으로 만든 집이었는데 벽에 바다코끼리 가죽이 씌워져 있더군요. 그런데 살점이 붙은 쪽이 바깥을 향해 있어서 집이 온통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았죠. 지붕 위에는 살아있는 북극곰이 으르렁거리고 있었고요. 나는 바닷가로 가서 새 둥지를 찾기도 하고 아직 털도 나지 않은 어른 새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삐삐 울어대는 걸 구경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린 새 몇천 마리의 목구멍 속으로 휙 들어가 녀석들한테 입 닫는 걸 가르쳐 주었죠.
파도 치는 물가에 내려가 봤더니 얼굴이 돼지 같고 송곳니가 1m는 넘을 듯한 바다 코끼리들이 살아 움직이니 창자나 거대한 구더기처럼 꿈틀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북풍을 칭찬했어요. 넌 이야기 솜씨가 아주 좋구나. 내 얘기를 들으니 입안에 저절로 침이 고인다 얘야. 북풍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드디어 사냥이 시작됐어요. 바다 코끼리 가슴에 작살이 푹 꽂혔죠.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가 분수처럼 얼음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그걸 보니까 나도 한몫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바람을 힘껏 불어서 내가 올라타고 있던 빙산으로 인간들의 배를 찌그러뜨렸죠. 인간들은 백고동을 울리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야단이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높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 녀석들은 결국 죽은 바다코끼리, 상자, 그물 따위를 배 밖으로 내던져야 했죠. 나는 그 주위에 눈을 마구 뿌려준 다음 부서진 배를 전리품과 함께 남쪽으로 흘려보냈어요. 짠 바닷물을 질리도록 먹여주려고요. 그 녀석들 다시는 곰섬으로 못 들어올걸요? 바람의 어머니가 나무랐어요. 그렇게 심술궂은 짓을 하다니. 그러자 북풍이 말했어요. 좋은 일도 하고 왔다고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 해주겠지? 서쪽에서 동생이 돌아왔군. 저 녀석은 형제 가운데 나랑 가장 잘 통하지. 언제나 신선한 바다 냄새와 시원한 바람을 가져다 주니까. 왕자가 물었어요. 그 사랑스러운 제피로스가 당신 동생이라고요? 그러자 늙은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래, 제피로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 옛날에는 귀여운 사내아이였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서풍은 거친 사내 같았어요. 그런데도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 솜을 넣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미국의 마호가니 숲에서 잘 나온 멋들어진 마호가니 몽둥이를 쥐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서풍이 대답했어요. 원시림에서요. 그곳에는 가시돋친 덩굴인 리아네가 이 나무 저 나무 휘감으며 울타리처럼 자라고 축축한 불바다는 물뱀이 있어서 인간 따위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거기서 뭘 했는데? 깊은 강을 굽어보고 있었어요. 물줄기가 절벽에서 곧장 떨어져 물안개가 되어 하늘까지 피어올라 무지개를 만드는 걸 구경했죠. 강에 물소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물살이 빨라서 떠내려가더군요. 드로리 때도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지만 강물이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곳에 이르자 휙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물소는 그냥 그대로 폭포 밑으로 첨벙 떨어지고 말았죠. 나는 그 꼴이 하도 재미있어서 폭풍을 불어줬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거목이 떠내려가며 갈갈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것 말고 또 뭘 했는데? 열대 초원에서 공중제비를 넘었어요. 야생마도 쓰다듬어주고 야자열매도 흔들어 떨어뜨렸고요. 이야깃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걸 다 말할 순 없어요. 그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풍이 느닷없이 어머니에게 입을 맞췄기 때문에 어머니는 하마터면 벌렁 나자빠질 뻔했어요. 서풍은 확실히 거친 젊은이였어요. 그때 남풍이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베두인족처럼 옷자락을 펄럭이며 들어왔어요. 추워. 여긴 왜 이렇게 추워? 북풍이 맨 처음 돌아왔나 보군.
남풍은 이렇게 말하고 불 속에 뗄나무를 던져 넣었어요. 그러자 북풍이 말했죠. 이렇게 더운데 춥다니. 이 정도면 북극곰도 구울 수 있겠다. 남풍이 맞받았어요. 북극곰은 바로 너잖아. 늙은 여자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 녀석들 자루 속에 들어가고 싶은가 보구나. 자, 거기 돌 위에 앉아서 어디에 갔다 왔는지나 얘기해. 남풍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요. 호테토트의 나라에서 사자 사냥을 했죠. 주인은 온통 올리브빛 초원이었어요. 영양들은 춤을 추고 타자들은 나랑 달리기 시작을 했죠. 물론 내가 빨랐지만. 황금빛 모래 사막에도 가봤어요. 사막은 마치 바닥, 밑바닥 같더군요. 나는 거기서 대상들을 만났어요. 대상들은 마실 물이 바닥나서 이제 막 마지막 낙타를 죽인 참이었어요. 하지만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왔죠. 머리 위에서는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고 바닥에서는 모래가 지글지글 끓었어요. 주인은 온통 모래바다였고요. 그래서 나는 곱고 보드라운 모래 속에서 뒹굴며 커다란 모래 기둥을 하늘 높이 휘감아 올렸어요. 바로 모래의 춤이라는 거죠. 그때 낙타가 깜짝 놀라던 모습과 대상들이 기겁을 하며 카프탄을 푹 뒤집어 쓰던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군요. 대상들은 알라신한테 기도할 때처럼 내 앞에 납죽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모래 속에 묻혀버렸고 그 위에도 모래에 피라미드가 생겨나 우뚝 서 있었죠. 내가 언젠가 다시 그 모래 피라미드를 불어날리면 뼈가 햇빛에 발아 하얗게 변할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옛날에 거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안 그러면 그런 사막 한복판에 사람이 있었다고 누가 믿겠어요? 어머니가 남풍을 꾸짖었어요. 너는 몹쓸 짓만 골라 했구나. 냉큼 자루 속에 들어가거라.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남풍을 붙잡아 자루 속에 넣어버렸어요. 남풍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지만 어머니가 자루 위에 털썩 올라앉자 더는 움직일 수 없었죠. 왕자가 말했어요. 다들 기운이 넘치는군요. 바람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렇고 말고. 그래서 이렇게 혼쭐을 내줘야 하지. 아, 넷째가 돌아오는구먼. 넷째는 동풍이었어요. 동풍은 중국인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넌 어딜 갔다 왔니? 나는 너가 낙원의 뜰에 간 줄 알았는데. 동풍이 대답했어요. 거긴 내일 갈 거예요. 내일이 낙원의 뜰을 다녀온 지 딱 100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지금은 중국에서 오는 길이에요. 중국에서 도자기로 만든 탑 주위에서 춤을 췄더니 탑에 달려있던 방울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지 뭐예요. 아래쪽 큰 길에서는 관리가 매를 맞고 있었어요. 등을 어찌나 많이 맞았던지 대나무 회초리가 쪼개질 정도였죠. 관리는 1급에서 9급까지 있었는데 다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절대로 진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방울을 울려서 노래해 주었죠.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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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이에요. 늙은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유 시끄러워. 아무튼 너가 내일 낙원의 뜰에 간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넌 거기서 늘 쓸만한 걸 배우잖니? 가거든 지혜의 샘물을 듬뿍 마시고 오너라. 기왕이면 작은 병에도 좀 담아오고. 동풍이 말했어요.
네, 그러죠. 아참, 어머니. 남풍형을 왜 자루에 넣으셨어요? 꺼내주세요. 나한테 불사조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낙원의 뜰에 계시는 공주님은 내가 100년에 한 번씩 찾아가면 을에 그 이야기를 묻거든요. 어서 자루를 풀어주세요. 어머니는 상냥한 분이시잖아요. 자, 양쪽 주머니에 가득 채운 녹차잎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싱싱하고 파릇파릇하잖아요. 제가 직접 따온 거예요. 그러냐? 그럼 녹차잎을 봐서 사랑스러운 내 부탁을 들어주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며 자루를 벌리자 남풍이 어기적 기어 나왔어요. 하지만 낯선 왕자가 그 모습을 보는 바람에 기가 팍 죽고 말았답니다. 남풍이 말했어요. 자, 이게 공주님에게 드릴 종려나무 이파리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늙은 불사조가 나한테 준 거지. 불사조는 공주님이 읽으실 수 있도록 100년 동안 살면서 겪은 일들을 부리로 이파리에 새겨 넣어 주었어. 나는 불사조가 자기 둥지를 불태우고 그 속에 앉아 마치 힌두족 여인처럼 타 죽는 것을 보았지. 마른 가지가 타닥거리며 엄청난 연기와 냄새를 피웠어. 마침내 모든 것이 불타고 늙은 불사조도 재가 되어버렸지. 그런데 그 물속에서 불사조의 알이 발갛게 빛나지 않겠어? 그 순간 알이 큰 소리를 내며 뿌지직 갈라지고 그 속에서 새끼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거야. 그것이 바로 모든 새의 왕이며 세상에 딱 하나뿐인 불사조지. 종려나무 이파리에 부리로 뚫은 구멍이 보일 거야. 그게 불사조가 공주님에게 보내는 인사야. 바람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자, 다들 밥 먹자. 그래서 다 함께 둘러앉아 구운 사슴 고기를 먹었어요. 왕자는 동풍 옆에 앉았기 때문에 금세 동풍과 친해졌어요. 왕자가 동풍에게 물었어요. 이봐, 동풍. 방금 자네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 여러 번 나왔던 공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낙원의 뜰은 대체 어디에 있지? 동풍이 말했어요. 자네 그곳에 가보고 싶은가? 그럼 내일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미리 말해두지만 아담과 이브 이후로 인간은 아무도 그곳에 간 적이 없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물론이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뒤 낙원의 뜰은 땅 밑으로 꺼져버렸어. 하지만 따뜻한 햇빛과 포근한 공기와 멋진 풍경은 옛날 그대로지. 거기에는 요정의 공주가 사는 행복의 섬이 있어. 죽음의 신은 절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곳이지. 얼마나 근사하고 즐거운 곳인지 몰라. 내일 내 등에 올라타면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대.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하지만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겠어. 난 졸려. 이렇게 해서 다들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왕자는 자기가 벌써 높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왕자는 동풍의 등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동풍이 왕자를 조심스레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왕자와 동풍은 높은 하늘을 날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펼쳐진 숲과 밭과 강과 호수는 아름다운 색으로 칠한 커다란 지도처럼 보였죠. 동풍이 말했어요. 잘 잤나? 좀 더 자둬도 괜찮은데. 이 주변의 평지는 별로 볼 게 없거든. 교회 수를 셀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말이야. 초록빛 칠판에 분필로 점을 찍은 듯한 것이 교회라네. 동풍이 말한 초록빛 칠판은 밭과 목장이랍니다. 왕자가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와 형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와서 너무 미안한데. 자고 있었으니 괜찮아. 동풍은 더 빨리 날기 시작했어요.
숲 위를 날아갈 때는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서걱거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바다나 호수 위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높은 파도가 일어 커다란 배가 마치 백조처럼 물속에 잠겼기 때문이죠. 주위가 어둑어둑해지는 해질녘, 큰 도시 위를 날아갈 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아래쪽에 불빛이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종이 조각을 태울 때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조그만 불꽃 같았어요. 마치 수업을 마치고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왕자는 그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동풍은 손뼉을 치지 말고 자기를 꼭 붙들고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서 뾰족한 교회탑 꼭대기에 걸리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동풍은 드넓은 숲 위를 독수리보다 훨씬 가볍게 날았어요. 코사크인이 조랑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고 있었는데 왕자와 동풍은 그보다 훨씬 빨리 날았답니다. 이제 곧 히말라야가 보일 거야. 아시아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 낙원의 뜰도 멀지 않았고. 동풍이 남쪽으로 날아가자 이윽고 향료와 꽃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산과 들판에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우거지고 야생 포도 덩굴에는 붉고 푸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동풍과 왕자는 거기로 내려가 보드라운 풀밭에서 기지개를 쭉 폈어요. 꽃들이 동풍에게 까딱까딱 고개짓을 했어요. 마치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왕자가 물었어요. 이제 낙원의 뜰로 들어온 건가? 동풍이 대답했어요. 아니,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 저쪽에 벽같이 생긴 큰 바위와 포도 덩굴이 초록빛 커튼처럼 늘어져 있는 커다란 동굴이 보이지? 저곳을 빠져나가야 해. 자, 내 망토를 꽉 둘러. 여긴 이렇게 해가 쨍쨍하지만 저 안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도 얼음처럼 차가울 테니까. 새가 동굴 입구를 스칠 듯 날아가면 한쪽 날개는 더운 여름 속에, 다른 한쪽 날개는 추운 겨울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라고. 왕자가 말했어요. 저곳이 낙원의 뜰로 가는 길이란 말이지. 드디어 동풍과 왕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르르, 어이구 추워라 추워. 하지만 추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동풍이 날개를 펼치자 환한 불이 켜진 듯 주위가 밝아졌죠. 아, 동굴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신비롭게 생긴 갖가지 커다란 바위들이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며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떤 곳은 기어가야 할 만큼 좁았고 어떤 곳은 동굴을 빠져나왔나 싶을 만큼 천장이 높고 넓었죠. 그곳은 소리가 나지 않는 파이프 오르간이나 깃발마저 화삭이 된 지하 납골당 같았답니다. 왕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지나 낙원의 뜰로 가는 건가? 동풍은 대답은 하지 않고 앞쪽만 가리켰어요. 왕자가 앞을 보니 더없이 아름다운 푸른빛이 자기 쪽으로 뻗어오지 않겠어요? 머리 위의 커다란 바위가 서서히 안개처럼 변하더니 마침내 달 밝은 하늘밤에 떠있는 흰 구름처럼 투명해졌어요. 언제부턴가 동풍과 왕자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산들바람 속에 서 있었어요. 공기는 높은 산 꼭대기에 와 있는 듯 상쾌했고 사방에는 골짜기에 피는 장미꽃 향기가 감돌았죠.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어찌나 맑던지 꼭 공기처럼 보였어요. 시내에는 금 물고기와 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고, 밑바닥에서는 새빨간 뱀장어가 몸을 꿈틀댈 때마다 푸른 불꽃을 튀기며 놀고 있었어요. 물 위에는 커다란 수정이 떠 있었는데 잎이 무지개색으로 반짝였어요. 불꽃 같은 오렌지색 꽃잎은 기름을 먹고 타오르는 등잔불처럼 물을 먹고 타오르고 있었고요. 시내에 놓인 대리석 다리는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레이스나 유리로 만든 것 같았죠. 그 다리 건너에 행복의 섬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풍요로운 낙원애들이 있답니다. 동풍은 왕자를 안고 맞은편 기슭으로 건너갔어요. 그곳의 꽃과 이파리들이 왕자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세상 사람의 목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그곳에 자라고 있는 것은 종려나무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물풀일까요? 왕자는 이렇게 물기가 많고 큰 나무는 난생 처음 보았어요. 그 나무들의 꽃띠처럼 드리워진 신비로운 덩굴풀은 옛날 기도서 테두리에 장식된 금빛 섞인 아름다운 빛깔의 무늬 같기도 하고, 책 첫 장의 장식 문자에 휘감긴 덩굴 무늬 같기도 했어요. 희귀한 새와 꽃과 덩굴풀이 조화를 이룬 풍경이었죠. 그 옆의 풀숲에는 공작 한 마리가 아름답게 반짝이는 꼬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요, 분명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왕자가 만져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새가 아니라 식물이었어요. 아름답게 빛나던 공작꼬리는 커다란 수영 이파리였지요. 올리브꽃 향기가 나는 초록빛 수풀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둘 다 온순해서 사자 갈기 위에는 날개를 활짝 핀 아름다운 진주빛 들비둘기가 노닥거리고 있었고, 겁 많은 영양조차 그 옆에 서서 함께 놀고 싶은 듯 고개를 까딱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낙원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의 옷은 햇빛처럼 빛났고, 요정의 얼굴은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어머니처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더없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요정의 뒤에서는 빛나는 별을 머리에 꽂은 사랑스러운 소녀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동풍은 불사조의 글이 엮인 종려나무 이파리를 요정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요정의 눈이 금세 기쁨으로 빛났죠. 요정이 왕자의 손을 잡고 궁전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궁전 벽은 햇빛을 담뿍 받고 있는 아름다운 튤립 꽃잎색을 띠고 있었어요. 천장은 빛나는 커다란 꽃이었는데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으면 꽃받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죠. 왕자는 창가로 가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뱀이 휘감겨 있는 지혜의 나무와 그 옆에 서 있는 아담과 이브가 보이지 않겠어요? 왕자가 물었어요. 저 두 사람은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았나요? 요정이 빙긋이 웃으며 시간이 각각의 창에 그림을 아로새겨 놓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과 달리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림 속의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비치는 풍경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죠. 왕자는 또 다른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성경이 나오는 야곱의 꿈이 보였어요. 사다리가 하늘까지 곧장 뻗어 있고
커다란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세상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유리창 안에서 살아 움직였어요. 오직 시간만이 이처럼 신비로운 그림을 유리창에 새겨 놓을 수 있지요. 요정은 생글생글 웃으며 천장이 높은 큰 방으로 왕자를 안내했어요. 그 방의 투명한 그림 같은 벽에는 하나같이 행복에 겨워 방긋거리며 노래하는 몇백만 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락을 이루고 있었죠. 맨 위쪽에 있는 얼굴은 종이 위에 점처럼 그려진 장미 봉우리보다 훨씬 조그맣게 보였답니다. 큰 방 한가운데에는 탐스러운 가지를 늘어뜨린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었는데 나무에는 크고 작은 황금 사과가 초록잎 사이사이에 오렌지처럼 달려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따먹었던 지혜의 나무였어요. 이파리에서는 반짝이는 붉은 이슬이 똑똑 떨어졌는데 꼭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죠. 요정이 말했어요. 자,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들어요. 이 배는 파도에 흔들리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 대신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지요. 신기하게도 정말로 배 앞으로 기슭이 스르륵 스르륵 스쳐 지나갔어요. 먼저 눈 높인 알프스가 나타났어요. 산 봉우리에 구름이 걸려 있고 거무스름한 전나무 숲이 솟아 있었어요. 뿔피리 소리가 났고 구슬프게 울리고 골짜기에서는 양치기의 아름다운 요들 소리가 들렸고요. 이번에는 바나나 나무의 크고 기다란 잎들이 배 바로 위까지 드리워졌어요. 물 위에 검은새가 떠 있고 기슭에는 진귀한 꽃과 동물들이 보였죠. 이곳은 세계의 5번째 대륙인 뉴홀랜드였어요. 그러나 그 광경은 어느새 배경 같은 푸른 산맥과 함께 지나가 버렸답니다. 이어서 주술사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야만인들이 뼈로 만든 피리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솟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쓰러진 기둥, 모래에 반쯤 파묻힌 스핑크스도 눈앞을 지나갔고요. 얼음 벌판이 펼쳐진 북극 하늘에서는 오로라가 불타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인간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근사한 불꽃이었죠. 왕자는 더없이 즐거웠답니다. 왜냐고요? 왕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은 구경을 했으니까요. 왕자가 물었어요. 영원히 이곳에서 지낼 수 있나요? 요정이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당신이 아담처럼 깨에 빠져 금지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기 머물러도 좋아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결코 지혜의 나무 열매인 사과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는 그것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좋아요. 스스로를 시험해 보세요. 혹시 자신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이곳에 데려온 동풍과 함께 돌아가세요. 동풍은 이번에 돌아가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곳의 100년이 100시간쯤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유혹이나 죄를 이겨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나는 밤마다 당신과 헤어질 때 당신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따라와선 안 돼요. 꼼짝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당신의 열망은 점점 높아져 결국에는 지혜의 나무가 자라는 큰 방으로 오게 될 거예요. 나는 향긋한 냄새를 흩뿌리는 늘어진 가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거고요. 당신은 기어이 몸을 구부려 나를 바라보겠지요?
그러면 나는 미소를 지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의 입술이 내 입술에 살짝 닿기만 해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순간 낙원의 뜰은 깊숙한 땅 밑으로 꺼져버리고 당신은 낙원의 뜰을 영원히 잃고 말아요. 사막의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차가운 빗물이 당신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게 될 거예요. 당신에게는 오직 슬픔과 고통이 남을 뿐이랍니다.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이 왕자의 이마에 입 맞추고 말했어요. 그럼 부디 강해져야 해. 100년 뒤면 여기서 다시 자네를 만날 수 있겠지? 그럼 안녕히 건강하게 잘 지내게나. 동풍이 커다란 날개를 펼쳤어요. 동풍의 날개는 가을 번개나 한겨울의 오로라처럼 빛났어요. 꽃과 나무가 안녕 잘 가요 하고 인사했어요. 황새와 펠리컨은 하늘하늘한 리본처럼 줄지어 날며 낙원의 뜰이 끝나는 곳까지 동풍을 배웅해 주었고요. 요정이 말했어요. 자, 이제 다 함께 춤춰요. 나는 맨 마지막에 당신과 춤출 거예요. 해가 지자마자 당신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할 거고요. 하지만 따라와서는 안 돼요. 나는 100년 동안 밤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거예요. 내 유혹을 뿌리칠 때마다 당신은 힘이 강해져서 마침내 아무렇지 않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밤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 부디 조심하세요. 요정은 투명한 흰 백합꽃 방으로 왕자를 데려갔어요. 백합꽃 송이마다 보이는 노란 수술은 자그마한 황금 하프였는데 하프 소리와 피리 소리를 함께 내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늘씬하고 예쁜 소녀들이 아름다운 팔다리가 비치는 얇고 하늘거리는 옷을 입고 가볍게 춤을 추며 영원한 생명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낙원의 뜰이 언제까지나 풍요롭기를 바라는 노래였죠. 마침내 날이 저물었어요. 하늘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백합꽃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붉게 빛났어요. 소녀들이 거품이 있는 포도주를 왕자에게 내밀었어요. 포도주를 마신 왕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맛보았어요. 문득 큰 방의 뒷벽이 열리고 눈부신 빛에 감싸인 지혜의 나무가 보였어요. 거기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고 정다웠어요. 어쩐지 왕자야, 사랑스러운 내 아이야 하고 노래하는 듯했죠. 그때 요정이 손짓하며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요. 따라와요, 날 따라오세요. 왕자는 저도 모르게 방 안으로 달려갔어요. 첫날 밤부터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정은 끊임없이 손짓하며 생글생글 웃었어요. 주위의 은은한 향은 갈수록 짙어지고 하프 소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왕자의 귀에는 지혜의 나무가 있는 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랑스러운 얼굴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야 해.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왕자의 눈에는 어느덧 지혜의 나무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피눈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붉은 별로 보였어요. 왕자의 귓가에는 여전히 따라와요, 날 따라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뺨이 붉어지고 온몸이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 했죠. 왕자가 말했어요. 좋아, 가자. 죄 따위가 있을 게 뭐야? 그럴 리가 없어. 어째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쫓아가선 안 되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잠든 모습을 보고 싶어. 입맞춤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잖아? 난 그런 짓은 하지 않아. 난 강해. 내 의지는 굳어. 요정이 빛나는 옷을 벗어 던지나 싶더니
순식간에 나뭇가지를 해치고 뒤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왕자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 죄 지을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양옆으로 해치자 벌써 깊은 잠에 빠진 요정이 보였어요. 과연 낙원의 뜰의 요정답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요정은 꿈을 꾸며 은은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왕자가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요정의 속눈썹에 눈물이 맺혀 있지 않겠어요? 왕자가 살며시 속삭였어요. 당신은 나 때문에 울고 있나요? 아름다운 사람, 부디 울지 마세요. 방금 나는 처음으로 낙원의 행복을 맛보았어요. 그 행복은 내 핏속과 머릿속을 흐르고 있죠. 나는 케루빔 천사의 힘과 영원한 생명을 내 몸 안에서 생생하게 느껴요. 설사 내 몸이 영원한 어둠에 감싸인다 해도 이 순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에요. 왕자는 요정의 눈에 고인 눈물에 입을 맞추었어요. 이어서 입술과 입술이 닿았어요. 그 순간 하늘을 갈라놓을 듯한 천둥이 쳤어요. 여태껏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천둥이었죠.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요정도, 꽃이 흐드러지게 핀 낙원도 깊이 깊이 가라앉았어요. 왕자는 모든 것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아득히 먼 저편에서 외로운 작은 별처럼 깜빡깜빡 빛났죠. 싸늘한 추위가 왕자의 몸을 휘감았어요. 왕자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답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리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왕자도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왕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아담처럼 죄를 짓고 말았어. 내가 죄를 지은 탓에 낙원이 깊이 깊이 가라앉아 버렸어. 왕자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어요. 아득한 저편에서 별 하나가 가라앉은 낙원처럼 반짝였어요. 그것은 하늘에 뜬 샛별이었죠. 왕자는 일어섰어요. 왕자가 있는 곳은 바람의 동굴에서 가까운 숲속이었어요. 바람의 어머니가 왕자 바로 옆에서 무서운 얼굴로 팔을 번쩍 쳐들며 꾸짖었어요. 쯧쯧, 첫날 밤부터 그 꼴이요? 보나마나 그럴 줄 알았지만 내 아들이었다면 당장에 자루 속에 쳐넣었을 텐데. 그러자 죽음의 신이 말했어요. 그래야 하고 말고. 죽음의 신은 다부진 노인으로 크고 검은 날개가 있고 손에는 큼직한 낫을 들고 있었어요. 저 산에는 관 속에 들어가야 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는 저 사내를 지켜볼 참이야. 한동안 세상을 떠돌게 하겠어. 사내가 죄를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언젠간 다시 찾아올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저 사내를 검은 관 속에 집어넣고 머리에 이고 별나라로 날아갈 거야. 거기에도 낙원의 뜰은 있지. 혹시 사내가 신을 섬기는 착한 사내이 되어 있다면 낙원에 들여보내줄 거야.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면 그때야말로 가라앉은 낙원보다 훨씬 깊은 곳에 관째로 처박아 버릴 거야. 나는 천년마다 사내를 보러 올 거야. 사내가 더욱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야 하는지 아니면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말이야.